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자본도 인맥도 없이 맨몸으로 시장에 던져졌던 기업들, 그들은 어떻게 한국 경제의 판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5대 기업 창업자들의 진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연매출 400조 원, 세계에서 가장 많은 TV를 팔고 한국 GDP의 15%를 책임지는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분홍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병철이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금쪽이로 자란 이병철은 한량의 삶을 살았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2년 만에 자퇴하고 골프 치고 말 타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한량의 삶을 살던 이병철 회장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무언가 자신의 머리를 치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호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병철 회장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사업은 마산에서 시작한 협동정미소였는데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그 다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삼성상해였습니다. 삼성그룹 최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별표국수를 시작으로 청과류와 어물 도소매업 그리고 중국 수출까지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삼성상해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경성으로 상경해 삼성물산공사를 만들면서 무역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해방 이후 패전한 일본이 어떻게 다시 부흥했는지 눈으로 보고 돌아온 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설탕, 비료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모직, 백화점, 삼성화재, 언론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으로 눈독들인 사업은 바로 전자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전자사업을 시작한 사돈기업 LG의 반대에도 이병철 회장은 결국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하게 됐는데요. 공장 설립을 위해 수원에 45만 평의 부지를 사들이자 대다수 임원들은 회사 규모에 비해 공장 부지가 너무 크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일본 히타치 공장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 결정은 삼성을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비누, 플라스틱, 라디오까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중 절반 이상은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들여온 것들입니다. 바로 LG그룹의 창업자 구인회 회장입니다. 장소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유교적 가풍이 깊은 집안에서 자란 구인회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 시작한 사업은 토목사업이었는데요. 고전 끝에 첫 사업은 실패하게 돼요. 이후 구인회 회장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실패했던 토목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옷감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다양한 두께, 다양한 무늬의 인조 견직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 둘 구인회를 찾기 시작했고 두 번째 포목 사업을 보기 좋게 성공시켰죠. 이후 구인회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진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부산에서 시작한 사업은 무역업이었어요. 이번에도 구인회 회장이 주목한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누, 치약, 크림 등을 수입해와서 팔기 시작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남기고 간 플라스틱 드럼통에서 힌트를 얻어 빛, 물통, 도시락통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겨난 것이 LG의 전신이자 한국 최초의 플라스틱 공장 라키화학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서 쓰는 것에 집중하자는 원칙으로 하나둘씩 일상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라키화학은 단숨에 국민 브랜드가 됐죠. 이후 구인회가 주목한 다음 산업은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던 분야, 전자제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자기기를 고치는 사람은 있어도 만드는 회사는 없었는데요. 냉장고나 TV를 만드는 건 일본이나 미국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인회는 우리가 쓰는 물건은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생각으로 금성사를 설립하고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금성사가 만든 첫 국산 라디오는 지금의 스마트 TV와 가전, 배터리, 전장 산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어요. 대한민국 반도체와 통신산업을 대표하는 SK. 하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직물이었어요. 18살 어린 나이에 선경 직물에 입사한 최종원 회장은 특유의 성실함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생산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6.25 전쟁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온 최종원은 자신이 근무했던 선경 직물뿐만 아니라 고향이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최종원 회장은 고향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신념으로 폐허 속 직기 부품을 주어 정비하고 광교천에서 자갈을 날라 공장 건물을 다시 세우면서 4개월 만에 20대의 직기를 재조립해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후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제작한 닭표 안감, 봉황새 이불감 등이 데이트를 치면서 선경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값싼 외국산 원단에 밀려 한국 섬유산업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던 최종원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에너지 산업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모든 원료, 에너지, 기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는데요. 정부와 외국 자본이 독점하던 정유사업에
민간이 뛰어든다는 건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죠. 누구도 쉽게 나서지 않던 분야였어요. 하지만 최종권 회장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동생인 최종현 회장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최종권 회장의 패기에 최종현 회장의 지성이 더해지면서 SK그룹의 실질적인 도약이 시작된 것이죠. 국내 유일의 정유회사이자 대규모 국영기업을 직물회사인 선경이 인수하겠다고 나서자 섬유회사가 무슨 정유사업을 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최종현 회장은 우리가 지금 이 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국은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공 인수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1973년 선경은 유공을 공식 인수하게 되고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후 선경은 SK로 사명을 바꾸고 정유에서 통신, 반도체, 바이오로 이어지는 미래산업의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도로 위 자동차, 바다 위의 배, 그리고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입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정주영 회장은 1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쌀가게 직원으로 일하던 정주영 회장은 단골 손님의 제안으로 자동차 수리공장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현대그룹의 시작이 되는 아도 서비스예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정비의 기초부터 기술까지 배운 정주영 회장은 수리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개조까지 가능한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웠어요. 기술도 없고 차도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남들보다 먼저 제대로 하자는 신념으로 정비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1943년 일제의 기업 정리령으로 자동차 공업사는 강제 합병됐어요. 다음 사업을 고민하던 정주영은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니 건설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현대토건사를 세웁니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 관련 공사를 거의 싹쓸이하면서 현대토건사는 창립 10년 만에 전국 10대 건설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현대토건사는 단 2년 반 만에 416km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중동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에 없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현대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의 일상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철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육사 출신 장교 박태준, 군에서의 평가는 완벽주의자, 강단 있는 사람이었죠. 박태준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 창립준비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철소 부지로 선정된 포항은 당시 허허벌판, 염전지대에 불과했는데요. 부지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당초 일본은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공했는데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여서 교육, 복지, 농업, 사회 기반 시설 등 자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박태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선열들의 핏값입니다. 이 핏값을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철강으로 바꾸겠습니다.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은 철강 산업에 쓰는 걸로 정해졌고 1968년 4월 1일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 지금의 포스코가 출범하게 됐죠. 처음 받은 자본금은 겨우 3억 원이었어요. 당시 강철 한 톤 가격보다도 적은 돈이었죠. 박태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일본, 미국,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고 외국에서 받아온 설계 도면을 직접 손으로 뜯어보고 해석하며 공장을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1973년 포항제철소가 처음으로 가동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한국은 가난과 의존에서 독립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은 대한민국을 일으킨 5개 기업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기업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